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41페이지에 보시면요, 그 대출 가능액 산정 방법이라고 있죠. 찾으셨어요? 네. 여기가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거의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41페이지. 아마 올해도 나올 겁니다, 아마. 자, 이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방법은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 대출 가능 금액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대출할 때의 대출 가능 금액,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주택담보대출은요, 첫 번째가 대부 비율 기준이 있어요. 대부 비율 기준은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대부 비율 기준이 60%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치가 보통 시험에서는 뭐 담보평가액 이렇게 내거든요. (10억이에요) 그러면 대부 비율 기준으로는 얼마까지 대출이 된다는 겁니까? 네, 10억짜리인데 60%까지 대출해 주겠다 얘기거든. 그러면 6억이 대출이 된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요까지는 별로 이건 어렵지 않아. 그런데 DTI 기준이라는 게 일단 있어요. DTI 기준. DTI를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 그래요. 자, 이것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해야 돼. 자, 여기다 예를 한번 적어 볼게요. 차입자의 소득이 5천만 원이에요. 이 사람 연 소득이 5천만 원이야. 그런데 은행의 DTI 비율이 40%예요. 40%. 그럼 이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소득이 5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은행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사람 소득 중에 40% 정도를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 총부채 상환 비율 또는 총부채 상환 능력이라고 그러거든.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몇 프로 정도 된다? 40% 정도 된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에 40%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2천만 원 정도는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이 사람 대출 받으러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앞으로 은행에다 원리금 갚아야 되지. 그 원리금이 얼마가 되도록 대출해 주겠다는 겁니까? 2천만 원이 되도록 대출을 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은행에서 이 사람한테 3억을 대출해 줬다 해볼게. 3억 대출. 3억을 대출해 줬는데 원리금을 계산해 보니까 원리금이 2,5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이 사람은 원리금을 감당할 능력이 얼마라 그랬어요? 2,000원. 그럼 2,500만 원, 지금은 3억을 대출해주면 원리금 2,500 나오잖아요. 그럼 3억 대출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 말이야. 3억보다 대출 금액이 작아질 거다. 그러면 2,500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만약에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해 줬어요. 그럼 원리금 균등액은 어떻게 구하죠?
그 원리금 균등액 구하는 거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 곱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리금 균등액 나오죠? 자, 다시 총부채 상환 비율은 그 사람 소득 중에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럼 총부채 상환 비율이 커지면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문제를 가지고 해보는 게 제일 좋아. 자, 문제를 가지고 자, 어디를 보시냐면 문제를 하나 해봅시다. 자, 342페이지에 342페이지 폈습니까? 자, 1번 문제인데요. 1번.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이렇게 나왔죠? 거기 보니까 승인 기준이 담보 인정 비율 LTV가 60%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또는 뭐 총부채 상환 비율 부르는 용어는 다양해.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DTI. 영어를 적어줍니다. 이렇게 DTI라고. DTI 기준 몇 프로다? 40%다. 거기 보니까 서울 소재 주택의 담보 평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5억이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대부 비율 기준으로 이 집이 얼마짜리인데요? 5억이잖아요. 5억에 대해서 몇 프로? 곱하죠, 바로.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5억짜리 60%니까 3억 대출해 주겠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DTI 기준인데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맙시다, 일단. DTI 개념을 생각해 보자. 자, 이 사람 소득이 얼마야? 6천만 원이잖아요. 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소득이. 근데 DTI 비율이 몇 프로야? 40%. 그러면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400만 원은 대출 금액입니까? 원리금입니까? 원리금이야. 아, 이 사람이 앞으로 2,400 정도는 원리금을 갚을 수 있겠구나 이 얘기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은행에 대출 받으러 왔어. 대출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서 얼마가 나오도록 2,400만 원이 나오도록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저당상수는 당연히 시험에 나오지. 자료가 얼마예요? 0.12죠?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이거를 나누면 되죠. 얼마 나올까요? 2억 나오겠죠. 2억. 맞습니까? 그래서 DTI 기준으로는 대출이 얼마까지 된다? 2억까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식으로 만들어 보자.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DTI 기준이 어렵거든. 대부비율 기준 하나도 안 어려워. 대부비율은 안 어렵잖아요. 자, DTI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득에다가 DTI 곱한다. 소득에다가 DTI 곱해. 차입자 소득에다가 DTI 곱해. 이거를 뭐 어떻게 하면 된다? 저당상수로 나눴죠? 저당상수로 바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차입자 소득에다가 DTI 곱해. 거기다가 저당상수 나눠. 됐어요? 자, 그런데 있잖아. 이 사람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2,400만 원 이 사람이 다른데 대출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다른데 타 금융기관에 사업자 신용대출을 받은 게 있어. 타 금융기관에 무슨 말겠어요? 그걸 봤더니 이 사람이 원금은 500만 원을 갖고 있고 1년 동안 이자를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총 얼마를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1,500만 원 갖고 있죠. 1,5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원금이 500이고 이자가 1,000만 원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사람은 대출을 갚을 능력이 2,400만 원인데 다른 데서 지금 이만큼 갖고 있죠. 자, 이때 DTI 기준은
DTI 기준은 이자만 빼주는 거예요. 뭐만 빼준다? 그럼 이자 얼마 내고 있어요? 1,000만 원 이자 내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 능력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입니까? 1,400이잖아요. 1,400을 저당 상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DTI 기준은 차입자 소득 곱하기 DTI 해놓고 다른 부채 있지? 다른 부채에 이자를 빼는 거야. 이 사람은 지금 2,400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데 지금 이자 내는 게 있잖아요. 그거 빼주라고요. 이게 DTI 기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DSR 기준이라고 들어봤습니까? DSR 기준이라고 있거든. DSR 기준은 뭐냐면 이게 지금 바뀌었어. 이렇게 지금 이거 안 해. 이거 해. 이거 지금은. 그럼 DSR 기준은 뭐냐면 똑같아. 차입자 소득에다가 이제 뭘 곱해야 될까? DSR을 곱하겠지. DSR 기준이 나오면 DSR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빼느냐? 아까는 이자만 뺐지? 전부 다 빼, 이제는. 총 원리금 다 뺍니다. 그럼 만약 이 문제에서 DSR도 만약에 40%라 그래 보자. 그럼 0.4 곱했죠? 그럼 뭘 뺀다? 1,500 다 빼는 거야, 여기서. 아까 여기서 뭐만 뺐고? 이자만 뺐잖아요. 이거는 뭘 뺀다? 1,500 다 빼는 겁니다.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잘. 봤더니 이 사람 지금 자동차 산다고 자동차 대출, 뭐 한다고 사업자금 대출, 그거 다 빼는 거야, 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소득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에 40%면, 이 문제 6천만 원이었습니까? 6천만 원에 40%, 2,400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2,400인데, 다른데 지금 갚는 돈이 3천만 원 갖고 있어. 자동차 대출 갚는다고 원금 이자 얼마, 뭐 사업자금 대출 얼마, 또 무슨 대출 얼마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갖고 있단 말이야, 1년에. 그럼 그 사람 대출 될까 안 될까? 대출 안 돼요. 당신 대출 능력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DTI는 뭐만 빼고? 이자만 빼고, 이자만. 그러면 DTI 기준보다 DSR 기준으로 하면 대출이 더 안 되겠죠? 그 대출 규제 아닙니까,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DSR 기준으로는 시험 문제 내기가 마땅치가 않다. 사실은 막 바뀌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가 잘 나올 것 같다. 상음. 요 DTI 기준은 이해되세요? 자, 만약 DTI 기준이든 DSR 기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득에서 DSR이든 DTI든 곱해, 일단. 곱했지? 그리고서 다른 부채가 있잖아. 다 빼. 갚는 거 빼. 대출 금액 전체를 빼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걸 빼는 거예요. 빼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한다?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잘 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2번 한번 볼까? 2번. 거기 341, 2번. 찾았어요? 자, 머리로 여기도 암산하면서 해볼게요. 자, 연습을 그렇게 해봐야 돼. 자, 볼게요. A주택의 시장가치가 3억이고 소득이 5천만 원이래요. 다른 부채가 없대.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구해라 이랬죠. 자, 먼저 우리가 담보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LTV가 몇 프로입니까? 60%. 그러면 대부 비율 기준으로는 얼마까지 대출이 될까요? 그렇지. 60%에다가 3억 곱해야 되죠. 옆에 연필로 1억 8천 한번 적어봐. 1억 8천.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TI가 어렵다고 그랬잖아. DTI는 소득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DTI는 어디에다 곱한다? 소득. 자, DTI 기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대부 비율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낼 수 있어. DTI는 무슨 기준? DTI, DSR은 이제 뭐 소득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고, 대부 비율 기준은 뭐로 가지고 하는 거다? 자산 가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DTI가 40%죠? 소득 얼마예요? 그러면 딱 이런 보자마자 5천 곱하기 0.4. 그리고 다른 부채 있어 없어? 뺄 게 없지? 바로 나누기 저당상수. 그래요. 0.1입니까? 그럼 2억 나오겠네? 2천만 원 0.2억 나오죠? 둘 중에 작은 금액 대출해 줍니다. 그래요. 암산이죠.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할 수 있겠어요? 자, 1번 다시 해보자. 1번. 이제 그럼 다시 한번 본다. 1번 문제. 대출 가능 금액 구하는 거네. 주택이구나. LTV하고 DTI 있네.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자, 집이 5억짜리죠? 5억 곱하기 0.6. 3억. 바로 옆에 적어놔. 3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득이 6천만 원 나오죠? 곱하기 0.4.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부채 있는 거 찾아봐야 돼. 연간 1200만 원 부채 상환하고 있죠? 빼기 1200. 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나누기 저당상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너무 쉬운 계산 문제지. 됐어요? 그래서 소득에다가 DTI든 DSR이든 뭐 주면 그 비율을 곱해. 그리고 나서 DTI는 이자만 빼는 거고 DSR은 전부 다 뺀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누기 저당상수. 연습을 몇 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상업용 부동산도 대부 비율 기준이 있어. 대부 비율 기준은 똑같아. 저거나 이거나. 이건 상가니까 상가가 만약에 10억짜리다.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 6억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주택담보대출은 DTI 기준으로 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에서는 소득이 발생해요, 안 해요? 주택에서 무슨 소득이 발생하겠노?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할 때는 주택에서는 소득이 발생 안 되니까 누구 소득을 본다는 겁니까? 차입자,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상가잖아요. 상가는 저 자체에서 수익이 나요, 안 나요? 나지. 상가는 자체에서 수익이 나. 그러면 이 상가 수익이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기준이 있잖아. 그게 부채 감당률이야.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DTI 기준을 쓰는 게 아니고 뭘 쓰느냐? 부채 감당률 기준을 쓰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 씁니다. 그럼 만약에 보세요. 부채 감당률이 은행에서 원하는 부채 감당률이 1.4야. 1.4. 은행에서는 부채 감당률을 1.4를 적용을 해. 1.4라는 거는 부채 서비스액보다 순영업 소득이 1.4배 더 많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순영업 소득은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시험에서. 그럼 요 밑에 게 부채 서비스액 아닙니까? 이 부채 서비스액이 결국 원리금이거든요. 그럼 이 부채 서비스액 어떻게 구해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감당률을 나누면 이거 나오죠? 그럼 원리금이 나와. 그럼 원리금을 우리는 구하는 게 아니고 뭘 구해야 돼? 대출액을 구해야 되잖아. 그 원리금에다 어떻게 하면 대출액이 나와? 나누기 저당상수하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채 감당률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은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감당률을 나눠. 부채 감당률을 나눠. 그리고 나서 또 뭐로 나눠? 이게 식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하면 돼요. 식 간단하다. 한번 볼까? 상업용 부동산 되는 게 몇 번입니까? 3번이네요. 3번 맞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돼 있잖아요. 3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영업 소득이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A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이렇게 돼 있죠. 추가 금액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구하시면 돼요. 추가라는 말에 현혹될 필요 없어. 그냥 추가라는 말이 있더라도 처음 대출 받으러 왔다 생각하고 푸세요. 항상 추가라는 말 신경 쓰지 말고. 아시겠죠? 추가라는 말이 있더라도 추가라는 말 신경 쓰지 말고 처음 대출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부 비율 기준해 봅시다. 5억짜리인데 대부 비율 몇 프로예요? 그 얼마까지 대출돼요? 3억이죠.
자, 이제 순영업 소득 1억이에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 2라고 돼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 1억 나누기 2. 나누기 저당상수 얼마예요? 그렇죠. 그러면 1억 나누기 2 나누기 0.1입니까? 0.2? 오케이. 그럼 1억에서 2 나누면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나누기 점 2 하면 얼마입니까? 2억 5천. 어? 2억 5천. 2억 5천. 2억 5천에 20%가 5억인데 그거는 2억 5천 나오죠? 2억 5천? 이렇게 나옵니까? 오케이. 그럼 부채 감당률은 얼마가 대출이 되고 2억 5천이고 대부 비율로 하면요 그럼 어떤 걸 대출해 준다? 이게 처음 대출 받으면 이만큼이 가능해. 근데 이 사람 딱 보니 기존 대출 금액이 있어. 얼마입니까? 그럼 추가는 얼마 된다? 1억 5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금액을 묻더라도 그냥 처음 받는다고 생각해서 풀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받은 걸 빼주면 됩니다. 자, 부채 감당률 기준 순영업 소득 나누기 부채 감당률 나누기 저당상수. 됐어요? 그럼 선생님 저 죄송하지만 이거 순영업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 감당률 하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 순서 생각하지 그냥 나누기 해. 숫자 해봤자 딱 2개 나온다. 부채 감당률 하나 있을 거고 저당상수 있었겠지. 그냥 나눠버려. 뭐에다가? 순영업 소득에다가. 나누기 하세요. 자,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때 대출 가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면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틀려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됐죠? 네, 오케이. 대출 가는 금액 사실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실제로 시험장 가면 거의 다 안 풀죠. 거의 다 안 풀고.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359 내친김 한번 계속 해본다. 했던 건가? 앞에 똑같은 문제인가? 똑같은 거 아니죠. 359 보세요. 29번 찾았습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풀 수 있도록 해보세요. (2억 4천만 원) 나와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볼게요. 부동산 얼마짜리예요? 5억이죠? 그럼 거기다가 우리 대부 비율 곱해야 되잖아요. 대부 비율 50% 아닙니까? 5 곱하기 0.5 곱하기 0.5 하면 돼. 그럼 2억 5천 나왔죠? 자, 소득에다가는 뭘 곱해요? DTI. 그럼 6천에다 DTI 얼마인데? 40%. 0.4 곱해. 그리고 다른 부채 있는 거 찾아야 돼, 항상. 다른 부채 있어, 없어? 있어요? 아니야. 이건 없다고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기존에, 지금 이 사람이 담보로 대출 받고 있잖아요. 이거 없다고 보고 그냥 하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부동산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요 부동산을 가지고 추가로 대출 받으러 왔잖아요. 아까 제가 빼라는 거는 이 부동산 대출 말고 다른 대출이 있을 때 빼라고. 사업자금 대출이든 자동차 대출이든 다른 대출이 있을 때 빼라고. 기존 여기서 받는 건 지금 받으려고 하는 여기서 빼면 안 돼. 그건 다 구해서 빼야 돼. 그러면 6천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0.4 곱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부채 있는가 봐봐. 다른 부채 없죠? 그러면은 6천에 0.2400이잖아요. 나누기 저당상수 얼마입니까? 2억 4천. 그럼 2억 5천과 2억 4천 작은 금액 얼마인데? 2억 4천이지. 그럼 이 사람 지금 대출 받으면 2억 4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 아파트를 이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 대출 받았어요? 벌써 7천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얼마 추가가 가능하다? 1억 7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추가 대출 받으러 온 거야, 이 사람이. 기존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고 있어. 그때는 다른 부채로 빼면 안 됩니다.
처음 대출 받는다 생각하고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한 다음에 기존에 받은 대출을 빼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있잖아. 만약 내가 은행에 50% 대부 비율로 대출을 받았어. 근데 정부가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겠대. 70%까지 대출해 주겠대. 그러면 대부 비율이 상향 조정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70%도 계산해. 70%가 처음 대출 받으러 온 것처럼 하라고. 그래 70% 금액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기존에 받은 것에서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추가 대출을 받으러 올 때는 처음 대출 받는다 생각하고 한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 구하고 나서 이 부동산에서 받았던 기존 대출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 말고 보니까 사업자금 대출이니 신용 대출이니 이런 게 있을 때는 빼줘야 되는 거야. 애시당초. 그건 여기서 받은 대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신용 대출이니 사업자금 대출 이렇게 딱 해줘요. 명칭을.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금융론입니다. 이 대출 가는 거 해보니까 별로 안 어렵죠? 안 어려워. 식을 딱 기억하세요. 소득에다가 DTI 곱해서 저당상수 나눠요. 소득에다 DTI 곱해서 저당상수 나눈다. 소득에다 DTI 곱해가지고 다른 부채 있으면 빼고 없으면 바로 나누기 저당상수. 이거 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소득에다가 DTI 곱해서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자, 금융론 보겠습니다. 자, 361페이지. 부동산 금융에 의, 금융이라는 건 자금을 융통하는 거니까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 보겠습니다. 36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금융의 4대 원칙이라고 있죠. 자금 확보, 대출 금리 책정, 채권 보정, 채권의 유동화 이런 거 보입니까? 네, 요 4개를 한번 체크해 놓고 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 없어. 보세요. 봐보세요. 네. 그걸 우리 시험은 외우라고 자금 보유 이렇게 파란색 글자를 해놨네. 지금 꼭 안 해오시더라도 시험 치기 전까지는 한번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금융의 4대 원칙, 자금의 확보, 대출 금리의 책정, 채권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 그리고 대출 채권을 어떻게 유동화시킬 거냐, 이 4가지가 부동산 금융의 4대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자, 363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금융의 종류라고 나오죠. 이 외에도 제도권 금융, 비제도권 금융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3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은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자, 지분금융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그러면 부채금융은요? 타인 자본 조달하는 겁니다.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야. 그래서 지분금융은 자본을 지분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자본이 되는 거야. 부채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걔는 부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전 만약에 내가 어떤 건물을 살려고 그러는데 건물을 사려면 돈이 필요해. 10억이 있어야 돼. 10억. 그러면 내 돈이 4억이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지분금융입니다. 그죠? 일종의. 근데 은행이 6억 빌렸잖아요. 이거는 부채금융이에요. 맞아요? 근데 내 돈이 없어. 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투자자에게 여기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면 내 니한테 배당해 줄게. 수익이 나면 좀 나눠줄게. 무슨 금융입니까? 지분금융입니다. 뭘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배당. 이전에 다 설명했던 거야. 또 설명하기엔 또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거다. 이때 자기 자본을 주는 사람을 지분 투자자라고 불러요. 이 지분 투자자들은 뭐를 목적으로 한다?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다. 이때 자금을 주는 사람을 저당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은행이죠, 대표적인 게. 이 저당 투자자들은 뭐를 목적으로 합니까? 이자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분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정권을 지분정권이라 그럽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부채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정권을 부채정권이라고 그래요. 지분정권의 대표적인 게 주식, 부채정권의 대표적인 게 채권, MBS 이런 것들이에요. 부채정권이에요. 그럼 지분금융 얘기가 나오면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고 부채금융은 이런 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럼 시험은 뭘 잘 물어보느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이고요.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서 막 물어보진 않지만 참고로 알고 계셔야 돼. 시험에서는 사례를 잘 내. 지분금융의 예와 부채금융의 예를 잘 냅니다. 그리고 시험 책 보세요. 교재 363. 자, 지분금융 읽어볼게요. 지분금융은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 발행 줄치고요.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이 지분권을 판매하여 지분권 판매 줄치고요. 이런 것들 다 지분금융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조달하는 거다?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그리고 지분금융은 뭐가 이루어진다? 배당.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리츠의 주식 발행액, 리츠,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걸 얘기합니다. 증자. 그리고 펀드, 지분금융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자, 부채금융 볼게요. 부채금융은 저당을 설정하거나 저당, 사채를 발행하여, 사채, 채권이죠.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다. 그래서 이자 수입이 발생한다. 예, 사례. 저당금융, 저당. 2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신탁금융, 부채금융이에요. 신탁금융 옆에다가 담보신탁 이렇게 적으세요. 담보신탁. 똑같은 말입니다. 담보신탁. 회사채 발행, 사채. 그 다음에 MBS, ABS 전부 다 부채금융이고 부채정권이에요.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메자닌금융 나오죠. 메자닌금융이 뭘 했어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주유수거부 사채, 전환사채, 뭐 밑에 적혀 있죠? 배당 우선주, 배당 우선주. 자, 그 다음 요거 설명드립니다. 주택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이라고 있어요. 그럼 주택소비금융이 뭘까요? 글자가 다 적혀 있어요. 주택을 소비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통했다. 주택소비금융. 그럼 이 말은 집을 내가 사기 위해서 자금을 구했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주택소비금융이에요. 그럼 주택개발금융은 뭘까요? 주택을
개발하려고 자금을 융통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주택소비금융은 소비자가 자금을 조달한 거죠. 이걸 우리가 소비자금융이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소비자금융. 그럼 소비자금융이 뭐냐? 소비자금융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한 거를 소비자금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 살 때 대출 받죠? 소비자금융이에요. 내가 차 살려고 대출 받은 거잖아요. 소비자금융. 그러면 주택개발금융은 집을 지어주려고 돈을 빌린 거잖아요. 소비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공급자금융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금융은 물건을 구매하려고 자금을 조달했다. 소비자금융. 공급자금융은 물건을 만들어주려고 자금을 조달했다. 공급자금융. 그러니까 주택소비금융은 소비자금융이고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자금융이에요.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소비자금융일까요? 공급자금융일까요? 그래, 뭐 하나 지어주려고 돈 빌렸잖아.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공급자금융이야. 그래서 앞으로 소비자금융, 공급자금융이 나오면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뭔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빌렸다? 소비자금융. 물건을 하나 만들어주고 생산해 주려고 내가 자금을 조달했다? 공급자금융입니다. 주택소비금융을요, 저당대부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주택을 내가 담보로 하고, 저당이라는 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대출받은 게 주택소비금융이거든. 저당대부라고도 불러요. 주택개발금융은 내가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자금을 빌리고 있는 거잖아요. 건축대부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너무 복잡합니까? 네, 그러면 하지 마. 요것만 꼭 잘해. 정말 힘들면 하지 마. 저건 중요하다. 자, 그럼 보세요. 주택소비금융은 여러분 아파트 담보대출 생각하면 돼요.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 장기야. 장기. 대출을 받고 나면 통장에 한꺼번에 들어와요? 돈이 나눠서 들어와요? 한꺼번에 들어오지. 1억 담보대출 받으면 통장에 1억 찍히잖아요. 일시불로 대출이 되죠. 갚을 때는 한꺼번에 갚습니까? 나눠서 갚습니까? 분할 상환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으로 이자가 쌉니다. 우리 서민생활과 관계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은 싸요. 이자율 자체가. 그런데 이 건축대부는 기간이 단기야. 단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 건설회사 조그마한 빌라 같은 거 짓는 건설회사들 있죠. 그 사람이 땅이 있어. 땅을 하나 샀어요. 뭐 경매로 샀든 뭐 땅을 하나 샀어. 그럼 이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습니다. 대출 받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1층 지어. 그럼 1층 짓고 나면 1층까지 올라간 만큼 또 대출을 또 받아. 그럼 그 돈 가지고 뭐 지어? 2층 지어. 또 2층까지 오는 거 또 대출 추가 대출 받아. 쭉 지었어요. 대출 받아 짓는 거야. 다 지었지? 빌라가 5층짜리 완성됐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어? 그러면 이제 다 지어졌잖아. 갚아야 돼요. 이 건축대부는 공사가 끝나면 다 갚아야 돼. 그 단기야. 갚을 돈이 없지. 그럼 전체 투을 해가지고 이 대출을 바꿔버린다. 무슨 말 됐습니까? 전체를 담보로 대출 받으면서 기존에 받은 대출하고 어떻게 한다? 상쇄시켜버립니다.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라나 이런 거 사러 가면 그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건축대부는 기간이 장기다, 단기다. 단기. 자, 대출해줄 때 한꺼번에 대출해준다. 단계별로 대출해준다. 단계별 대출. 갚을 때 나눠서 갚는다. 한꺼번에 갚는다. 한꺼번에 갚아야 돼요. 일시상환. 자, 은행 입장에서 위험하잖아요. 이 지어갈 때마다 중간에 도망가버리면 안 되잖아. 위험해. 그 이자가 높아. 고리. 반대니까 굳이 두 개 다 안 해도 되겠죠. 하나 외우고 반대. 자, 그 다음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있어요. 직접금융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여기서 수요자라는 자금 수요자입니다. 자금 수요자 뜻이 뭐예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금 수요자. 자금 공급자는요, 자금을 주는 사람. 이 둘이 직접 하는 게 직접금융이야. 직접. 그럼 간접금융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뭔 부채금융이야? 간접금융입니다. 간접금융. 직접인데 간접이 와야지. 네. 그러니까 간접금융은 뭐냐면 자금 수요자가 있고 자금 공급자가 있는데 간접이니까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죠. 중간에 뭐가 있어요. 뭘 하나 거쳐서 간다 이 말이야. 금융기관이 중간에 들어가. 그래서 금융기관을 통해 그럼 무슨 금융이고요? 간접금융.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그럼 무슨 금융이다? 직접금융이에요. 그러면 직접금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식 발행입니다. 채권 발행이에요. 직접금융이에요. 제가 돈이 필요해. 제가 개발사업 하려니까 돈이 필요해요. 제가 건설회사 사장인데 돈이 한 1억 정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모아놓고 투자 설명회를 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겁니다. 돈이 한 1억 정도 필요합니다. 투자하시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주식을 팔고 있어. 내가 주식을. 주식 발행. 그 여러분들이 나한테 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금융기관 꼈어요? 안 꼈어요? 바로 직접 나는 자금 수요자. 여러분들은 자금 공급자죠? 맞아요?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게 직접 금융이라고요. 근데 이걸 대량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기 쉽지 않지?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라는 곳을 통해서 할 뿐이야. 그러니까 대행만 해줄 뿐이야. 그래서 주식 발행은 직접 금융입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 내가 배당 주기는 싫어. 여러분, 배당은 또 싫대, 여러분들이. 그럼 이자 드릴게요. 그럼 난 뭘 발행하는 거야? 채권을 발행해. 채권. 그럼 채권 발행도 중간에 금융기관이 껴, 안 껴? 안 껴. 직접 금융이에요. 이걸 대량으로 하는 게 힘드니까 정권사나 종금사들이 대행을 해줄 뿐입니다. 걔는 수수료만 받고. 자, 그 다음 간접금융은요, 은행 가서 대출 받는 거예요. 대출 받는 거. 은행 가서 대출 받잖아요. 이거 간접금융이다. 대출. 자금 수요자는 여러분들이고 자금 공급자는 누굴까요? 은행에 예금한 사람들이지. 은행에서 돈 빌려줄 때 그것도 은행 돈인가요? 은행 돈 아니야. 예금자들 돈이야. 걔들이 예금자들 돈을 자기들이 중간에 그냥 역할만 할 뿐이지 수요자 공급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죠. 중간에 금융기관이라는 걸 통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가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5억을 대출받았어요. 5억 대출.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5억을 대출받았대. 그래, 빌리는 건 부채금융이야. 빌리는 건 부채금융. 여기서부터 막히면 큰일 나. 빌리는 건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에요. 주택 소비금융입니까? 이 사람 집을 살려고 지금 대출받았어요. 주택 소비금융입니까? 주택 개발금융입니까? 소비금융이죠. 직접금융입니까? 간접금융입니까? 간접금융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정설하려고, 자동차 공장을 정설하려고 주식을 발행했대요.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소비자금융입니까? 공급자금융입니까? 직접금융입니까? 간접금융입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의 사건이 여기에 다 속할 수가 있다. 오케이? 그런 뜻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빌렸다. 부채금융. 주식을 발행했다. 지분금융. 뭘 살려고 돈을 구했다. 소비금융. 뭘 만들어주려고 돈을 구했다. 공급자금융. 은행을 안 통했다. 직접금융. 은행을 통했네. 간접금융. 됐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끝.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 보시면 거기 제도권 금융과 비제도권 금융이라고 있죠. 자, 비제도권 금융에서만 혹시나 모르게 2개 정도만 볼게요. 주택 선분양제도, 우리 전세 있죠. 선분양과 전세는 대표적인 비제도권 금융입니다. 그럼 주택 선분양제도는 공급자 금융일까요? 소비자 금융일까요?
건설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공급자 금융이죠. 전세 금융은요? 소비자 금융이지. 집을 전세집을 다 구하려고 돈을 구하는 거니까. 전세 대출 받는 거니까. 맞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367페이지 보시면 주택 소비 금융이 있고 주택 개발 금융이 있네요.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금융 관련 용어 대부비율 앞에서 했죠? 대부비율 했어요. 넘기세요. 총부채 상환비율 나오네요. 총부채 상환비율 공식을 보니까 분모가 뭡니까? 차입자의 소득이죠. 그러면 총부채 상환비율은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 보니까 원리금 상환액에다가 기타 부채의 뭐라고 돼? 이자액이라고 돼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월부금인데 월부금을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고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도 그러고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그래요. 앞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럼 이 월부금은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구한다? 동그라미 2번에 대출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라. 됐습니까?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자, 5번에 보세요. 융자 잔고 나오네요. 융자 잔고를 우리가 잔금이라고도 그래요. 그럼 잔금 뜻은 아시죠? 내가 대출 1억 받았는데 7천만 원을 상환했어요. 그럼 잔금 얼마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서 우리가 대출금에 대해서 갚은 원금을 상환액이라 그러고 남아있는 돈을 잔액, 잔금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자, 동그라미 2번에 융자 잔금 구하는 공식 있나요? 네, 그 줄만 하나 쳐놓으세요. 다음에 제가 계산 문제를 알려드릴게요. 3번에 이자는 어떻게 구해요? 잔고에다가 이자를 곱해야지. 잔고에다가. 자, 그다음 6번에 잔금 비율 보이세요? 2번에 동그라미 2번 잔금 비율 있죠? 그것도 체크해놓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계산 문제 할 때. 아, 이런 게 있구나. 체크해놔. 내일 모의고사 이게 나오잖아. 틀려도 돼요. 25일 모의고사 나오잖아. 틀려도 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면 틀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 밑에 양가로 7번에 상환 비율 보이세요? 상환 비율이 뭘까요? 원금 중에서 내가 원금을 갚은 비율이죠. 그 밑에 2번인데요. 상환 비율에다 잔금 비율을 합치면 뭐가 될까요? 1 또는 100%겠죠. 그러면 잔금 비율은 1 빼기 상환 비율. 상환 비율은 1 빼기 잔금 비율. 하나만 한 얘기다. 근데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2번도 알아둡니다. 됐습니까?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 369페이지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자, 371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자율 얘기가 나와요. 이자율. 자, 이 부분은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이자율.